안녕하세요. 오늘도 사연 살롱을 찾아주셔서 감사합니다. 저는 얼마 전에 아주 끔찍하고 기가 차는 일을 겪었던 한 사람입니다. 얼마 전도 아니군요. 벌써 1년이나 지나긴 했으니. 그동안 제 삶은 정말 공허했어요. 그 사건 이후로 1년이나 지났다는 걸 체감하지 못했을 정도로요. 그래도 얼마 전 우리 딸이 아기가 생겼다고 해서 그제 저의 정신이 번쩍 깨어난 듯 했었죠. 딸의 임신을 아낌없이 축하해주고 지난 며칠 동안 괜시리 임산부 용품과 아기용품을 뒤적이며 저도 모르게 활기를 되찾게 되었는데요. 그러다 문득 평소 습관처럼 틀어놓았던 사연살롱에 제 이야기를 보내봐야겠다는 생각을 하게 되었어요. 우리 딸에게 아기 천사가 찾아온 것이 마치 제 지난 모든 삶이 진정한 과거가 되고 새로운 길로 접어드는 변곡점 같았거든요. 이제부터 제가 그동안 왜 그렇게 공허할 수밖에 없었는지 얘기해 드릴게요. 저는 원래 평탄하고 평범한 삶을 살고 있었어요. 남편은 주리회사 직원이었고 저는 전업주부로 지냈죠. 딸 둘을 낳고 성심성의껏 키우며 보통의 엄마이자 아내로 살았어요. 그때는 그런 말이 없었지만 요즘 말로 하자면 소확행, 소소하고 확실한 행복이 가득한 삶이었죠. 딸아이들은 가끔 속을 썩일 때도 있었지만 기본적으로 성실하고 착한 아이들이었답니다. 남편은 항상 회사 일로 바쁜 와중에도 시간이 날 때마다 딸들과 재미있게 놀아주곤 했고 딸들도 아빠를 곧잘 따랐어요. 남편은 돈도 잘 벌고 성격도 아주 유쾌한 사람이었거든요. 민준애는 아주 좋겠어. 딸들이 둘 다 공부도 잘하고 예쁜데 남편도 성격이 저리 좋으니. 그저 놀기 좋아하는 양반이니 그렇지 뭘. 현안에도 남편이 아주 훤칠하시던데. 키만 컸지요. 사람이 밍숭밍숭해가지고 못 써. 아니 저번에 장 보고 오는데 여기 집에서 아주 까르르 까르르 이 집 딸내미들 웃는 소리가 다 들리더라고. 아빠랑 노는 것 같던데 너무 보기 좋아서. 애들이 나이 차이가 별로 없다 보니까 더 그런가 봐. 둘이 쌍으로 에너지가 넘치니 여자애들이 좀 얌전해야 하는데. 무슨 소리? 요즘은 여자애들이 털털한 게 매력이야? 동네 아줌마들이 부러워할 정도로 저희 집은 화목했어요. 딸들이 성격이 밝고 쾌활했던 건 아무래도 남편의 영향이 컸을 거예요. 남편은 주류회사를 다니다 보니 아무래도 음주 가물을 정말 좋아했고 노는 것도 정말 잘 놀았거든요. 그 회사에 다니다 보면 일적으로 술을 먹을 일이 애초에 많았어요. 남편은 주량도 세고 운동도 많이 하는 사람이었기에 몸에 무리가 가지 않도록 건강도 잘 챙겼어요. 그런 평화로웠던 저희 가족의 일상에 점점 금이 가기 시작한 건 아이들이 스스로 학교 등하교를 할 수 있을 만큼 자랐을 때였습니다. 아이들이 다 큰 어린이가 되고 저와 남편도 조금씩 흰머리와 주름이 늘어가고 있었죠. 어느 날부턴가 남편은 점점 다른 사람이 되어갔어요. 그렇게 술이 새던 사람이 더 이상 술을 이기지 못하는 겁니다. 예전처럼 운동도 열심히 하지 않고요. 무엇보다도 회사에서 무슨 일이 있는지 그렇게 좋아하던 회사 일을 예전만큼 재미있어 하지 않았죠. 자기 회사에 누구보다도 애정을 가지고 열심히 다니던 사람이 퇴근만 하면 회사 욕을 하고 쓸데없는 짜증이 늘었어요. 내가 그동안 지들 뒤닦아준 게 몇 갠데 나를 쏙 패놓고 상철이 그 새끼 승진을 시켜? 에이씨, 개새끼들. 승진 아니면 어때? 괜찮아. 지금도 우리 가족 잘 살고 있잖아. 너무 마음 쓰지 마. 시끄러워. 아무것도 모르는 옆에 내가 어디 남편하는 바깥일에 훈수를 둬? 소주나 더 사와. 아이씨, 재수가 없으려니까. 술 여기에 두고 방으로 들어가. 혼자 있을 거니까. 저는 그때까지 회사를 다녀본 적이 없었기에
남편의 말을 전부 알아들을 수는 없었지만 대충 남편이 회사 내에서 입지가 되게 불리해진 것 같았어요. 저는 그 일에 대해서 뭘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더군요. 남편에게 평소처럼 농담을 해도 남편은 더 이상 유쾌하게 받아들이지를 못하고 버럭 화만 냈어요. 승진 안 해도 괜찮다고 위로를 해도 빽 소리를 질러대는 건 똑같았죠. 달래보려고 며칠 여행을 다녀오면서 쉴까 제안을 해도 마찬가지였고요. 승진해서 밀려도 과장은 과장인데 왜 그렇게 힘들어하는지 제 입장에선 사실 잘 이해가 안 가긴 했습니다. 아무래도 직함보다는 자기 후배를 상사로 모시게 된 상황이 더 큰 스트레스로 다가오나 보다 하고 어림짐작을 할 뿐이었죠. 자기보다 밑에 있던 후배가 갑자기 자기를 앞질러 가면 스트레스가 심할 수밖에 없겠구나 싶었어요. 그래서 남편이 계속 엇나가고 험한 언행을 해도 계속 어르고 달랠 생각만 했을 뿐 잘못을 타박하고 남편을 휘어잡을 생각은 섣불리 하지 못했던 거였죠. 문제가 심각해진 건 남편이 회사에서 받은 스트레스를 전부 술로만 풀기 시작할 때부터였어요. 더 이상 운동도 안 하고 다른 모임에도 나가질 않으니 혼자 고립된 채로 술을 퍼마시게 된 거예요. 안 그래도 점점 기본 성격 자체가 화가 많은 성격으로 바뀌고 있었는데 거기에다 술을 들이부으니 없던 술 주사까지 생기게 되었어요. 젊을 적엔 술 주사도 별로 없던 양반이었는데 말이에요. 뭐든 늦바람이 무섭다고 갑자기 생긴 남편의 술 주사는 정말이지 다양하고 충격적이었죠. 처음으로 남편의 술 주사에 충격을 받았던 건 술 취해 들어온 남편이 현관에서 잠들어 버렸을 때예요. 그대로 현관에서 재울 수도 없고 제가 옮길 수도 없으니 남편을 깨워 침대로 데려가려고 했는데요. 갑자기 깬 남편이 저에게 가방을 집어 던지며 5만 가지 상스러운 욕을 하는 겁니다. 놔, 이 버러지 같은 년아. 좀 내버려 두라고. 이런 저리 가라고. 저는 갑자기 날아온 무거운 가방에 둔부를 맞아 넘어졌고 한참 동안이나 욕을 들어야만 했어요. 저도 사람인지라 충격도 충격이지만 화가 머리끝까지 났고 남편이 감기에 걸리든 말든 현관에 널브러져서 자도록 냅뒀습니다. 다음날 남편은 용케도 전날 일을 기억했는지 괜시리 제 주변에서 우물쭈물 거리다가 출근을 하더군요. 그러다가 저녁 늦게 들어와서는 전날은 자기가 좀 많이 취했다면서 미안하다고 멋쩍게 사과를 해왔어요. 남편의 표정을 보고 저는 전날의 일이 본인에게도 충격요법이 되었으리라 생각해서 화를 풀어주었죠. 하지만 남편의 주사는 점점 더 심해져만 갔습니다. 남편은 점점 배 나오고 화만 많은 못난 술꾼이 되어갔죠. 자꾸만 집안 물건을 때려 부수고 욕을 해 밤중에 애들이 깨는 일도 잦아졌어요. 하루는 아침에 나가보니 거실에 대자로 누운 채로 소변까지 봤길래 기겁을 했네요. 딸들 역시 그 꼴을 보고 충격을 받았고요. 남편은 눈을 뜨자마자 지가 한 짓을 보곤 불이 나게 옷을 갈아입고 대충 샤워하더니 도망치듯이 출근을 했습니다. 저는 그제서야 뒤늦게 칼을 뽑아들었어요. 아이들을 하루만 외할머니 집에 맡기고 그날 저녁 퇴근하는 남편을 붙잡고 얘기를 했죠. 당신 지금 제정신 아니야. 애들 앞에서 술 취해서 소변이나 보고 아빠로서 자격 미달이라고. 그놈의 회사를 때려치우고 다른 곳으로 이직을 할지 아니면 당장 내 손잡고 알코올 치료센터를 가든지 선택해. 내가 이 나이에 어떻게 이직을 해. 내가 이 회사에서 과장인데 다른 곳에 가서 생 신입부터 다시 시작하라는 거야? 다른 회사에서 반기지도 않을 뿐더러 나도 그렇게는 못해. 그럼 계속 이딴 식으로 살겠다는 거야? 동네 똥개도 아니고 거실에다 볼일 보고 집안 물건 다 때려 부시면서? 애들이 이딴 걸 보고 뭘 배우겠어.
나도 이 꼴 더는 못 참아. 내가 알아서, 뭘 알아서 하겠다는 거야. 지금까지 당신이 해온 만행들을 내가 얼마나 참아줬냐고. 알았어. 술을 좀 줄이던지 할게. 줄이던지 한다고? 확실하게 말해. 줄인다고. 앞으로 술 조금만 마실게. 그만해. 제가 죽일 듯이 노래범을 소리치자 남편은 그제서야 두 손을 들며 앞으로는 술을 줄이겠다고 몇 번이나 약속을 했어요. 저는 몇 번이나 남편이 약속을 하는 걸 보고서야 알겠다고 했죠. 그런데 웬걸? 남편은 단 일주일도 술을 멀리하지 못했고 이후로도 몇 번이나 막장 같은 상황이 벌어졌어요. 그제서야 저는 제 남편이 알코올 중독자 수준이라는 걸, 남편의 말은 이제 믿을 수가 없다는 걸 제대로 깨달았습니다. 딸들은 그런 아빠를 끔찍이도 싫어했고 둘 다 악바리로 공부를 하더니 기숙사가 있는 고등학교로 자진해서 진학했어요. 공부를 잘하던 큰아이는 외고에, 피아노를 잘 치던 작은아이는 예고에 진학을 했죠. 그나마 애들이 저보다 현명해서 알아서 자기 길을 찾아가니 저로서는 너무나 다행이고 고마울 지경이었죠. 그리고 아이들이 고등학교에 진학한 뒤 얼마 지나지 않아 남편은 회사에서 해고되고 말았습니다. 해고가 된 사유는 회식 자리에서 큰 실수를 했다는 것이었어요. 술이 들어가니 안에서 새던 바가지가 밖에서도 새게 된 것이었죠. 장소는 노래방이었는데 노래방 안 기물 파손으로 돈도 물어줘야 했고 아주 난리도 아니었네요. 그 와중에 그 노래방이 아가씨가 있는 노래방이었다는 게 첫 번째로 기가 찼고 후배인 상사에게 들이박다가 이런 사단을 벌였다는 게 두 번째로 기가 찼죠. 평소 집에만 들어오면 험한 욕을 하고 화를 내면서 말했던 내용들을 고스란히 그 당사자 앞에서 했던 거예요. 기물 파손까지 해가면서요. 덕분에 저는 새벽 2시에 경찰서에서 전화를 받고 헐레벌떡 나가야만 했네요. 가보니 경찰서 안은 아수라장이 따로 없었고 남편은 술에 잔뜩 취한 채 코피를 뚝뚝 흘리고 있었어요. 상사가 됐다던 그 후배분은 한쪽 뺨이 벌겠는데 저를 보자마자 남편을 폭행죄로 감방 보낼 거라며 엄청나게 화를 내더군요. 아무리 그래도 전 아무 죄 없는 가족일 뿐인데 저한테 이년저년하며 욕하고 화를 내는 꼴을 보아하니 남편이 그간 받았을 스트레스가 어느 정도 짐작이 가긴 했죠. 내가 누군 줄 알아? 니년 남편 내가 반드시 콩밥 먹을 줄 알아. 알겠어? 어디 이름도 없는 학교 나와놓고 주제도 모르고 들이받아. 어? 죄송합니다. 제가 대신 사과드릴게요. 정말 죄송합니다. 한 번만 봐주세요. 저희가 전부 변상할게요. 네 남편이 지금 내 얼굴 이따구로 만들어놨다고. 이런 우라질. 거 시끄러워요. 그쪽도 잘한 거 없으니까. 지금 당신도 불법 업소에서 적발된 거 엄연한 죄예요, 죄. 아내분은 신원 확인됐으니까 일단 남편분 데려가세요. 이후에 저쪽에서 변상 금액이랑 고지하면 물어주시고요. 여기 사인하세요. 네가 경찰이면 다야? 내 말 무시해? 저 새끼가 폭행을 했다고. 당신도 했잖아요. 누가 봐도 쌍방이구만. 공무방해죄 먹이기 전에 조용히 합시다, 거. 경찰의 으름장에 남편의 후배는 그제서야 입을 다물고 조용해졌고 저는 끝까지 허리 숙여 사과를 하며 술에 취한 남편을 낑낑거리며 집으로 끌고 왔어요. 그리고 다음 날부터 온갖 비용을 물어주고 술이 깨서도 길길이 날뛰는 남편 후배한테 손이 발이 되도록 싹싹 빌고 남편과 저는 발바닥에 땀이 나도록 그 일을 수습하기 위해 동분서주해야만 했습니다. 그 고생을 하고도 남편은 회사에서 가차없이 해고됐어요. 저희 부부는 한순간에 길바닥에 버려진 거나 다름이 없었죠. 남편은 나이 50이 다 돼서 그렇게 백수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마치 지박경처럼
모든 생기를 다 빼앗긴 사람이 되었어요. 방구석에 틀어박혀서 도무지 일자리를 알아볼 생각조차 하지 않았죠. 제가 이제라도 알코올 치료센터에 가자고 해도 거긴 죽어도 안 가겠다며 어차피 이젠 술을 사 먹을 돈도 없다는 겁니다. 남편이 실제로 방구석에서 술을 전처럼 퍼마시진 않았기 때문에 저는 그 얘긴 관뒀어요. 하지만 남편이 갑자기 그렇게 백수가 된 채로 할 일 없이 시간만 보낼 수는 없었죠. 당장 아파트 대출비, 관리비에 애들 학비에 생활비까지 제가 돈을 벌어야만 했어요. 근데 남편 말 따나 애나 키우던 여자가 갑자기 어디 나가서 일을 할 수가 있겠어요. 눈앞이 정말 캄캄했죠. 몇 날 며칠 동안 가슴에 돌덩이를 얹은 것처럼 답답하던 저에게 그래도 구원의 동아줄이 한 가닥 내려오더군요. 평소처럼 마트에서 장을 봐오던 길이었는데요. 집에 들어가기 싫어 불어 길을 빙 돌아오다 처음 가보는 골목 칼국수집에서 주방 이모를 구한다는 종이를 보게 된 것이었어요. 저는 그 종이를 보자마자 곧장 가게 안으로 들어가 다짜고짜 일을 하겠다고 했는데요. 여기 주방 이모 구하나요? 제가 일하고 싶은데요. 늦은 오후인데도 사람이 꽤 있었고 허리가 굽고 연세가 지긋하신 사장님이 혼자 서빙을 하고 계셨어요. 사장님이 절 한번 힐끔 보더니 무심하게 물어보셨죠. 여기서 일하려고? 네, 시켜만 주신다면 바로 할게요. 주방일 해봤나? 제가 애 둘 있는 엄만데요. 맨날 하는 게 주방일이죠. 잘할 수 있어요. 안 해봤구만. 이번 달 말까지는 저기 써있는 월급에 반뿐이 못 줘. 자네도 나도 같이 일할 만한지 봐야 할 것 아닌가. 잘 버티면 다음 달부터는 제대로 줄 테니 그래도 오겠다면 내일부터 오게. 네, 내일 뵐게요. 감사합니다. 저는 그렇게 기적적으로 일을 구하게 되었어요. 바로 다음 날부터 하루에 12시간 넘게 하루 종일 칼국수집 일을 하게 되었죠. 덕분에 남편만큼은 아니지만 그래도 저희 가족이 필요한 만큼의 돈은 겨우 벌 수 있었네요. 평소엔 그쪽 동네로 다닐 일이 거의 없어 제가 잘 몰랐는데 손님이 정말 많은 가게였더군요. 점심에는 근처 회사에서 회사원들이 식사를 하러 밀려왔고 저녁엔 퇴근하는 주민들이 밀려왔어요. 그 사이엔 학교가 끝난 중고등학생들이 밀려왔고요. 정말이지 손님들이 한시도 쉴 수 없을 정도로 많이 오는 곳이었어요. 처음엔 메뉴가 칼국수랑 김밥밖에 없어서 일이 어렵지 않을 줄 알았는데 전혀 아니었죠. 아침에 출근하자마자 김밥 재료들을 산더미처럼 손질해놓고 칼국수 세팅도 해놔야 했었는데 사장님이 면을 직접 뽑으시다 보니 손이 여간 많이 가는 게 아니었죠. 게다가 중간에 재료가 떨어지면 빠른 속도로 다시 채워 넣어야 했어요. 집안일만 까짝대던 제가 하기엔 굉장히 고된 일이었죠. 손도 많이 베이고 화상도 자주 입었어요. 하지만 전 군소리 않고 사장님의 잔소리를 수없이 들어가며 열심히 일을 했습니다. 반토막난 월급을 받고 또 온전한 월급을 받고 그렇게 1년, 2년이 가는 동안 저는 사장님과 함께 칼국수와 김밥을 팔았죠. 그리고 같이 일하는 시간이 길어지면서 저는 어쩔 수 없이 사장님께 집안 사정을 들키게 되는 순간들을 맞이해야만 했어요. 제가 칼국수집에서 일하는 동안 집에 혼자 방치된 남편은 어느 순간부터 자꾸만 사라졌죠. 처음에는 드디어 일자리를 구하러 다니나 보다 싶었는데 행색을 보아하니 그렇지가 않았어요. 묘한 지린내와 짙은 담배 냄새가 옷에서 진동을 했죠. 기분 나쁜 냄새를 자꾸 묻혀오니 저는 남편에게 대체 자꾸 어디를 싸돌아다니는 거냐고 물어봤는데 남편은 매일 아침마다 나가서 일용직 일을 한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땀 냄새며 안 좋은 냄새를 묻혀오는 거라고요. 저는 드디어 남편이 정신을 차렸구나 싶은 동시에 그런 남편이 짠하다는 생각도 들었어요. 괜히 열심히 살아보려는 남편을 타박한 게 미안해졌죠. 그래서 일부러 아침마다 쌈짓돈을 쥐어주며 밥이라도 든든히 먹고 다니라고 해주었습니다. 실제로 남편이 큰 돈을 들고 올 때도 여럿 있었고요. 그런데 그게 다 거짓말이었던 겁니다. 남편은 보기 좋게 제 뒤통수를 제대로 쳤어요. 제 착각과는 달리 남편은 이미 갱생 따위는 어려운 수준에 나락에 빠질 만큼 빠져버린 인간이었던 거죠. 하루는 제가 퇴근 후 옷을 갈아입던 중 옷장 안에 비상금이 전부 사라진 걸 발견했어요. 깜짝 놀란 저는 도둑이 들었구나 생각해서 경찰을 불렀죠. 경찰은 도둑이 드나든 흔적이 없다고 하면서 저한테 이것저것을 물어봤는데 현관 앞에서 그러고 있다 보니 집에 들어오던 남편이 경찰을 보고 후다닥 다가왔어요. 무슨 일이시죠? 여보, 도둑이 들었어. 옷장 안에 그동안 비상금을 모아두고 있었는데 갑자기 누가 그걸 홀랑 가져가 버렸더라고. 그래서 여기저기 뒤져보니 돈 되는 물건들도 죄다 없어진 거야. 에이, 무슨 말도 안 되는. 물건 몇 개는 저번에 한번 대청소하면서 싹 버렸었잖아. 뭐? 무슨 소리야? 그런 적이 어딨어? 돌아가세요, 돌아가. 저희 집에 없어진 거 없으니까요. 이 옆에 내가 나이가 드니 오락가락해서 착각을 한 거예요. 남편의 말에도 경찰들이 좀처럼 움직이지 않자 남편은 화를 버럭 내고 고함을 치며 문을 쾅 닫고 들어갔어요. 저는 당황해서 집에 있던 음료수라도 들고 나와 경찰분들께 쥐어드리며 대신 사과를 했죠. 죄송해요. 바깥 양반이 굳은 일을 하다 보니 가끔 저렇게 괴팍해질 때가 있어요. 아, 괜찮습니다. 근데 남편분을 좀 지켜보셔야겠어요. 네? 집안을 억지로 열고 들어간 흔적이 없다는 건 집을 아주 잘 알고 있거나 혹은 집에 사는 사람일 수도 있으니까요. 조심하시고요. 무슨 일 있으면 또 연락 주십시오. 아, 네. 들어가세요. 그날 저녁 잠에 들려고 하는데 영 잠이 오질 않았어요. 몇 시간 전 경찰이 한 말이 자꾸만 맴돌았죠. 곱씹어 볼수록 일리 있는 말이었거든요. 분명 돈도 물건들도 없어졌는데 남편이 관심을 가지기는커녕 도리어 내쫓다니 말이에요. 저는 며칠 뒤 동네 친한 아줌마한테 하루만 식당 일을 대신 해달라고 부탁했고 집에서는 출근한 척을 하면서 남편의 뒤를 밟았습니다. 남편은 저희 집이랑은 한참 멀리 떨어진 달동네까지 걸어가서 어느 컨테이너 박스 안으로 들어가더군요. 다 낡아 썩어가고 있는 듯한 컨테이너였는데 밖에서 몰래 보니 연기가 아주 자욱했고 사람들이 삼삼오오 동그란 테이블에 모여 있었어요. 처음엔 저게 뭔가 싶었는데 글쎄 모여서 하고 있는 게 도박이었던 겁니다. 저는 그 꼴을 보고 눈이 돌아갈 것 같았죠. 그 자리에서 도박장 안으로 달려들어 남편의 머리채를 잡아 끌며 소리를 질러댔습니다. 야, 이 미친 인간아. 지금 당신이 여기서 이러고 있을 때야? 아이, 인연이 놔봐. 지금 내가 이기는 판이라고. 남편은 팔을 마구 휘두르며 절 떼어냈고 남편의 팔에 저는 눈 한쪽을 정통으로 얻어맞고는 한동안 머리가 띵할 정도로 아파서 그대로 주저앉았어요. 그런데 제가 그렇게 주저앉은 동안 남편은 정말 도박에 미친 사람처럼 얼른 다시 고쳐 앉고는 도박질을 이어가더군요. 아픔이 사라지면서 저는 남편이 찰싹 붙어있는 테이블 위에 제 통장이 놓여져 있는 걸 발견했어요. 다시 눈이 돌아간 저는 남편을 또다시 붙잡았죠. 이 정신나간 버러지 같은 인간아. 이건 애들 등록금 통장이야. 애들 결혼자금까지 모아두는 통장이라고. 와,
내가 더 크게 벌고 있잖아, 지금. 뭘 더 크게 벌고 있다는 거야. 정신 차려. 이 판만 이기면 전부 만회하는 거라고. 당신이 무슨 수로 애들 통장까지 걸고 이걸 이기겠다는 거야. 이미 집구석에서 훔쳐간 그것들만 해도 만회 못했으면서. 놔, 이 여편네야. 네가 뭘 한다고 짓거려. 이 판만 이기면 다 끝난다고. 저희 부부는 그렇게 그 자리에서 서로 붙잡고 뒹굴며 육탄전을 벌였어요. 남편은 머리가 한 뭉탱이 빠지고 뺨이 온통 벌개졌고, 저는 머리는 산발에 여기저기 시퍼렇게 멍이 들고 입술이 터졌죠. 저희가 이러고 있는데도 도박하는 사람들은 테이블 위에만 눈을 고정하고 있더군요. 그나마 제정신인 몇몇 사람이 저를 드러내서 컨테이너 박스 밖으로 던졌습니다. 그리고 저한테 선심 쓰듯 제 통장을 던져주며 말했죠. 이거 들고 도망가요. 도박쟁이랑 한 집에 살면 배가 망신해요. 아줌마가 불쌍해서 말해주는 거야. 저는 나이도 있고 엉엉 울면서 집에 돌아왔고, 눈에 보이는 족족 돈 될 만한 물건은 전부 모아서 꽁꽁 숨겼어요. 남편 새끼가 꼴도 보기 싫어서 문도 완전히 잠궈버렸죠. 집에 들어올 생각도 하지 말라고요. 아침에 출근하려고 나오니 남편이 현관문 앞에서 웅크리고 자고 있길래 그걸 그대로 밟고 나와버렸어요. 가게에 가니 사장님은 제 몰골은 신경도 쓰지 않고 평소처럼 잔소리를 해대셨어요. 아니, 평소보다 더한 것 같았죠. 평소보다도 더 깐깐하게 매의 눈을 하고 절 지켜보시니 저는 전날의 일을 생각도 못하고 정신없이 일을 할 수밖에 없었어요. 나중에 알고 보니 전날 제가 거짓골을 하고 엉엉 울면서 집에 왔을 때부터 동네에 소문이 쫙 돌았다더군요. 저 집 남편이 기어코 아내한테 손찌검을 하기 시작했다고요. 제가 매번 돈 숨기는 위치를 달리하고 종종 아예 들고 나가기도 하는 등 남편에게 돈을 뺏기지 않으니 남편은 제가 올 때까지 기다렸다가 돈을 달라며 행패를 부리기 시작했어요. 저는 그런 남편에게 몇 번이나 맞았죠. 다시 술을 입에 대기 시작한 남편은 진탕 취했을 때마다 금수새끼 마냥 난폭해져서는 저를 종종 아예 가게 한켠에서 잠을 자게 하기도 했어요. 제가 어렵게 가게에서 자도 되냐고 물어봤을 때도 사장님은 별말을 하지 않으셨어요. 사장님은 한 번도 저에게 집안일에 대해 묻지 않으셨죠. 그저 하루하루 장사하는 일에 충실할 뿐이셨어요. 그렇게 지옥 같던 시간이 지금 세어보니 한 3, 4년쯤 됐었던 것 같네요. 어느 날 남편은 갑자기 사라졌어요. 일주일이 지나고 한 달이 지나도 집에 들어오질 않았죠. 저는 남편의 행방이 하나도 궁금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현관문 비밀번호를 바꿔버렸죠. 그리고 남편이 1년이 지나도 들어오지 않으니 그제서야 예전처럼 밥도 먹고 일도 하고 딸들을 만나러 가기도 했어요. 당시 대학생이어서 함께 자취를 하던 딸들은 아빠가 사라져서 너무 감사한 일이라며 축하까지 해주었네요. 하지만 저는 마냥 평화로울 수가 없었어요. 처음 몇 달은 드디어 2다리 쭉 뻗고 자겠다 싶어 저도 마냥 기뻤는데요. 잊을만 하면 한 번씩 갑자기 집 안으로 남편이 쳐들어와 돈을 해달라고 행패를 부리는 악몽을 꾸곤 했어요. 꿈속에서 남편은 한쪽 팔이 없는 모습이기도 했고 언젠가 거리에서 보았던 노숙자와 같은 모습이기도 했죠. 저는 여전히 집안에 값비싼 물건을 두지 못했고 출근길에 집을 나설 때면 창문이나 현관문을 꼼꼼히 확인해야만 밖을 나갈 수 있었어요. 오히려 남편의 행방을 모르는 게 저한테는 큰 불안감을 안겨준 셈이 되었죠. 시간이 지나며 이러한 불안감과 지나친 행동들은 제 삶의 일부가 되어갔답니다. 그 사이 딸들은 무사히 대학을 졸업하고 취직까지 성공했어요.
그래도 저는 제 노후와 딸들의 결혼 자금을 위해 일을 쉬지 않았습니다. 사장님과 같이 매일같이 김밥을 싸고 칼국수를 끓이는 게 단순한 생활이고 몸이 좀 고되긴 했지만 마음은 편안했거든요. 일하는 시간만큼이라도 제 마음에 큰 안정감을 주면서 항상 마음 밑바닥에 깔려있던 불안감을 잠재워주기도 했어요. 그 일마저 없었다면 전 언젠간 남편이 쳐들어올지 모른다는 불안감을 이길 수 없었을 겁니다. 하지만 평화는 얼마 가지 못했어요. 사장님이 연세가 더 들어가면서 더 이상 하시던 일을 못할 정도로 건강이 악화되었기 때문이에요. 사장님은 저에게 일하는 사람을 하나 더 뽑아서 일을 가르치게 했어요. 누군가를 고용해 본 적도 일을 가르쳐 본 적이 없던 저는 처음엔 서툴렀지만 몇 명의 사람들을 겪어보며 점차 감을 잡아가게 되었어요. 그러다가 지금의 직원을 만나게 되었죠. 새로 들어온 직원은 일을 곧잘 따라했고 저희는 손발이 착착 맞았답니다. 그리고 사장님이 따로 뭘 하지 않고 카운터만 보셔도 가게가 알아서 돌아가게 되자 사장님은 절 따로 불러내시더군요. 받아. 이게 뭐예요? 이게... 아우 사장님 이게 다 뭐예요? 저 이런 거 못 받아요. 못 받긴 뭘 못 받아? 그냥 반찬 받듯 월급 받듯 받으면 되지. 여기 건물들이 다 사장님 건물인 줄은 까맣게 몰랐어요. 가게만 물려주셔도 놀랄 노짜인데 무슨 건물들까지 주세요. 사장님 앞으로 노후는요? 누구 노을려? 다 늙어빠진 할망구한테 노후는 무슨 노후? 아니 그게 아니라 제 말은 됐어. 나 죽을 때까지 먹고 살 돈은 충분해. 난 더 이상 장사할 힘이 없네. 이 가게를 그렇다고 내칠 수도 없는 노릇이니 자네가 대신 받아서 운영해 달라는 거야. 원래 도박쟁이 아내는 더 얕고 돈이 더 많아야 하네. 그러면서 사장님은 좀처럼 얘기하지 않으시던 당신의 얘기를 해주셨는데 알고 보니 사장님도 노름꾼이 남편 밑에서 젊었을 적 참 많이 고생하셨다고 했어요. 당시에는 여자가 혼자 장사한다는 게 더 힘들 때였는데 주변의 견제도 심했고 노름꾼인 남편이 빚을 져서 기껏 모아놓은 돈을 다 빼앗기는 적이 한두 번이 아니었다고요. 그래서 할머니는 가게가 아무리 흥해도 리모델링도 안 하고 현금을 들고 있지 않으려고 아예 건물을 사버리셨다고 해요. 그리고 사장님의 남편도 어느 날 갑자기 소리 소문도 없이 행방불명 되었다고 했죠. 남편이 죽었다는 연락이 온 것도 아니고 그저 실종 상태이니 저처럼 불안하셨던 사장님은 현금을 오래 들고 있지 않고 계속 부동산에 투자를 하셨어요. 워낙 요리를 잘하셔서 주변에서 어떤 견제를 하든 집안꼴이 어떻게 돌아가든 손님은 끊기지 않았으니 돈이 계속해서 모여 가게가 있던 건물과 양 옆에 있던 건물까지 총 3채의 건물을 소유하게 되신 거였죠. 변두리 서울이라 그다지 비싼 값으로 산 건물도 아니었고 공실도 많았는데 점차 아파트가 생기고 주변이 발전되며 금액이 몇 배나 오르게 되었다고 해요. 그리고 그걸 저에게 넘기겠다고 하신 거였죠. 아마 자신과 같은 제 모습에 마음이 많이 가실 수밖에 없으셨던 것 같네요. 내가 자식이 있나 뭐가 있나. 그나마 자식 노릇 해준 게 여기 단골 손님들인데 나 늙었다고 가게를 닫을 수는 없잖나. 자식도 있고 도박쟁이도 있고 일머리도 있는 자네가 맡아. 자네 말곤 넘길 사람이 없네. 정말 감사해요, 사장님. 이 은혜를 어떻게 갚아야 할지 정말 감사해요. 내 마지막은 자네가 좀 지켜주던가. 갈 때 가더라도 너무 쓸쓸하게 가는 건 나도 원치 않으니 말이야. 저는 그렇게 가게를 물려받아
사장으로 일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직원도 하나 더 뽑아서 안정적으로 가게가 돌아가게 만들었고, 남는 시간엔 사장님을 저희 친정엄마처럼 돌봐드렸어요. 정작 친정엄마가 돌아가실 때는 제 상황이 워낙 좋지 않아서 좋게 보내드리지 못했던 게 마음의 응어리처럼 남아있었는데, 사장님을 돌봐드리며 그런 서름이 조금은 해소된 것 같았죠. 사장님은 봄꽃이 만개하던 어느 날 하늘나라로 가셨어요. 사장님의 부탁대로 저는 그 마지막 자리를 전부 지켜드렸습니다. 일하던 직원도 정말 몇 년 동안이나 단골이었던 손님들도 찾아와 주었죠. 저는 사장님이 물려주신 건물과 가게를 싹 다 손을 봤습니다. 낡고 노포 같은 곳을 리모델링해서 좌석도 더 넓고 깨끗하게 했고, 직원들이 체계적으로 일할 수 있게 주방도 편하게 만들었어요. 그리고 사장님의 사진을 걸어놓고 사장님과 함께 있듯이 일을 했죠. 덕분에 매달 큰 돈을 벌 수 있었고, 우리 두 딸이 모두 편하게 시집갈 수 있도록 뒷바라지까지 할 수 있었네요. 그렇게 사장님께 감사하는 마음으로 가게 일에 충실하게 지내던 어느 날, 저는 난데없는 전화를 한 통 받게 되었는데요. 정말 깜짝 놀랄 소식이었죠. 여기 땡땡병원인데요. 고상철 씨 아내분 되십니까? 네, 그런데요. 남편분이신 고상철 씨가 교통사고로 사망하셨어요. 이쪽으로 와서 장례를 치러주셔야 할 것 같습니다. 저는 다리에 힘이 풀려 그대로 주저앉았어요. 그 오랜 세월 동안 다 잊었다고 생각했는데, 막상 병원에서 사망 소식을 들으니 눈앞에 핑 도는 것 같더군요. 겨우 정신을 차린 저는 직원들에게 일을 맡기고 얼른 해당 병원으로 달려갔어요. 병원 측의 안내를 받고 가니 의사는 경찰을 불렀으니 잠시만 기다리라고 하는 겁니다. 경찰을 불렀다는 말에 저는 가슴이 쿵쾅거리기 시작했어요. 대체 무슨 일이길래 경찰을 불렀냐고 하니, 처음에 신원 확인이 안 된 시체가 와서 경찰에 연락을 했는데, 신원이 확인된 이후에는 불법적인 사건이 연루되어 경찰이 자세한 경황을 확인하고 다시 오기로 했다는 겁니다. 한참을 기다리니 병원 입구에서 경찰이 2명 들어오는 게 보였어요. 두 경찰은 의사들과 짧은 대화를 나누더니 절 보곤 남편이 있는 곳으로 같이 가자며 절 데리고 갔습니다. 저는 저도 모르게 잔뜩 긴장을 한 채 들어갔는데, 의사는 먼저 본인 확인부터 시켜줬어요. 이 사람이 남편인 고상철이 맞냐고요. 남편은 노숙자나 다름없는 더러운 행색으로 자세히 보아야만 얼굴을 알아볼 수가 있었어요. 몰라볼 만큼 삐쩍 말라 있었고 얼굴엔 더러운 수염이 덥수룩하게 있었죠. 여러분은 여러분을 죽을 만큼 괴롭혔던 존재가 한없이 초라한 모습으로 운명을 달리한 모습을 눈앞에서 목도한 적이 있으세요? 온갖 서러움과 그간의 괴로움, 안쓰러움, 증오와 허탈함이 한꺼번에 터져 나오는 것만 같았어요. 제 의지랑은 상관없이 아주 서러운 울음이 막 터져 나올 정도로요. 한참을 울다가 겨우 몸을 추스르자 곁에 있던 의사가 저에게 조심스럽게 말을 건네더군요. 아내분, 여기 이 가방도 좀 봐주셔야 할 것 같습니다. 고상철 씨가 사고 당시 갖고 있던 가방이에요. 의사의 말에 경찰도 저에게 질문을 해왔죠. 혹시 이 돈가방에 대해서 아시는 바가 있으십니까? 경찰이 가리킨 곳에는 다 낡은 여행 가방이 보이더군요. 가방을 열어보니 그 안에는 넘쳐 흐를 정도로 많은 돈다발이 있었어요. 전 가방을 내려놓고 고개를 가로저었죠. 아니요. 전 거의 10년 동안 이 사람에 대해 아무런 소식을 받은 게 없어요. 이 돈에 대해서도 아는 바가 없네요. 고상철 씨가 집에 드나든 적도 없고요. 집에 있을 때도 도박을 했었나요? 네. 예전 집에는 살지도 않아서 찾아올 수 없었을 거예요. 그리고 원래 도박쟁이였고요.
어느 날 갑자기 사라졌는데 그 전에도 도박장에서 며칠 동안 밤을 새기도 했었어요. 그래서 처음엔 도박장에서 밤을 새고 있는 줄 알았어요. 어디 멀리 갔으리라고는 생각도 못했죠. 그렇군요. 이건 그냥 확인차 여쭤본 겁니다. 사망 당시 근처에서 잡힌 도박꾼들 일행에 따르면 도박장 안에 있던 돈을 훔쳐 달아나고 있었다더군요. 경찰의 말을 들어보니 남편은 그동안 경찰에게 도박꾼으로 낙인이 될 만큼 여러 불법 도박장을 운운하다가 노숙자나 다름없는 초라한 삶을 살았다고 하더군요. 남편 앞으로만 빚이 무려 30억이 있었다는데 그걸 만회하겠다고 또 귀금속을 훔치는 등의 불법적인 일을 저지르고 또 도박장으로 기어들어가고 사채 빚쟁이들에게 쫓기면서까지 그렇게 10년에 가까운 생활을 망령처럼 도박장을 전전하고 돌아다녔대요. 경찰에게 지난 세월 동안 남편이 저지른 행동들을 듣고 있는데 눈물이 다 말라버릴 만큼 어이가 없고 기가 찼어요. 10년이나 생존해 있었다는 게 용하다고 생각될 정도로 남편은 엉망인 삶을 살아왔더라고요. 경찰은 남편의 사고로 남편과 연관된 모든 불법 업소를 소탕할 예정이라고 했습니다. 남편의 사고 현장 근처에서 잡힌 몇몇 도박꾼들에게 계속 진술을 받아내고 있다고요. 근데 도박꾼 말을 믿을 수가 있어야죠. 거짓말을 밥 먹듯이 하는 인간들이니. 혹시나 아내분 돈을 훔친 건가 해서 여쭤본 거니 너무 신경 쓰지 마세요. 제 돈은 이미 오래전에 다 훔쳐갔어요. 고생 많으셨겠습니다. 제가 덤덤하게 말하자 곁에 있던 의사분들도 고개를 저으며 혀를 차셨죠. 저에게 바로 장례 절차를 밟을 거냐고 물어봐서 저도 그냥 그러겠다고 했네요. 장례식을 진행해봤자 찾아올 사람도 없을 거였으니까요. 두 딸에게만 조심스레 소식을 알렸는데 두 딸은 다음 날이 토요일이니 근무를 마치고 다음 날 오겠다고 했죠. 딸들도 저만큼 심장이 복잡할 테니 저는 더 묻지 않고 편하게 하라고 했어요. 그렇게 남편은 세상 모든 사람들에게 버림받은 채로 쓸쓸하게 세상을 떠났습니다. 저희 세 모녀는 눈물을 흘리긴 했지만 누구도 남편의 죽음 자체를 슬퍼하진 않았어요. 그저 그동안 고생한 서로를 더 보듬어 주었을 뿐이었죠. 저는 그 이후에 평소처럼 일상으로 돌아왔지만 왜인지 마음 한켠이 자꾸만 쓸쓸했어요. 돌아가신 사장님처럼 평생 남편의 생사를 알지 못해 불안감에 떨어야 하는 신세는 아니라서 오히려 다행이라는 거. 물론 알았죠. 머리로는 알지만 이상하게 삶이 참 허무하다는 생각이 밤마다 찾아와 아주 괴로웠어요. 두 딸은 그런 제 상태를 뒤늦게 알고 더 자주 연락하고 찾아오며 절 챙겨주려 했고 그때마다 저도 괜찮은 척을 했지만 혼자 남을 때의 적적함은 어쩔 수가 없었네요. 그러다 얼마 전 저희 둘째 딸이 먼저 임신 소식을 알린 거예요. 태중에 아이가 생겼다는 말에 저는 그제서야 그동안 갈피를 잡지 못했던 마음을 도로 다잡을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곧 요즘엔 만나게 될 손주를 기다리며 하루하루 설레는 마음으로 지내고 있어요. 그리고 이렇게 제 지난 날을 쭉 돌아보니 참 다사다난했던 생이었던 것 같습니다. 이 나이가 되어보니 인상이라는 게 끝도 없이 힘들다가 또 희망을 찾고 또 절망하다가 다시 살아나기를 반복하는 거구나. 중국에는 다 잘 풀리게 되는구나 하는 확신이 생기게 되었어요. 당시엔 어려서 몰랐지만요. 그 확신은 이 나이가 되어서야 생기게 되는 것 같아요. 앞으로 저도 더 나이가 지긋해지고 그래서 사장님 나이쯤 되면 그 옛날 저희 사장님이 매맞던 저를 그저 품어주셨던 것처럼 저도 제 손주를, 저희 직원들을, 그리고 혹시 모를 새 인연까지 그저 품어줘야겠다는 생각이 드네요. 혹시
제 이야기를 듣는 분들 중에서도 지금 너무 힘든 상황인 분이 계시다면 그분들께도 희망을 잊지 말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꼭 좋은 날이 올 테니 포기하지 말라고요. 오늘도 힘을 내서 하루를 살아가시길 진심으로 바랄게요. 건강하시고요. 여러분, 사연 댓글에 응원과 현명한 조언 부탁드려요. 좋아요와 구독은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오늘도 좋은 일 가득하세요.